북한 이탈 주민의 심층 기록 및 분석. 1. 서론 생존의 경계, 인간 존엄성의 질문.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탈출을 넘어선 인간의 실존적 투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는 압제적인 북한 체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까지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폭발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이서준, 박지성, 최윤아, 김민주 4명의 이름은 곧 북한 현대사의 고난과 굴곡을 상징하며, 이들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자유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2. 이서준 DMZ의 철책을 넘어선 생명의 도약. 2.1. DMZ의 실체학습된 공포와 2200볼트의 존재론적 위협. 이서준 씨가 DMZ를 택한 것은 가장 위험한 길, 즉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행위였습니다. DMZ는 비무장지대라는 명칭과 달리 북한 주민에게는 체제 수호의 가장 강력한 물리적, 심리적 장벽입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철책에 흐르는 2200볼트 고압 전류가 단순한 전기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절대적 권위의 상징이었으며 200kg이 넘는 멧돼지가 전류에 닿아 살이 타들어가는 냄새와 소리를 듣는 것은 군인들에게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면 너희도 저렇게 될 것이다라는 강력한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이서준 씨는 이 학습된 공포를 극복하는 것이 탈북의 첫 번째 관문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은 태풍이었습니다. 강력한 자연의 힘이 인공적인 철책을 파괴했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운명에 대한 일종의 순응과 생존 본능의 폭발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혹시 모를 누전을 확인하기 위해 철조망을 맨손으로 잡는 극한의 용기를 보였습니다. 철조망의 차갑고 습한 금속 질감은 그의 손에 닿는 순간 죽음의 전율을 느끼게 했지만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에게 하늘이 준 단 하나의 시간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2.2. 갈대밭의 밤 심리적 고립과 시간의 붕괴. DMZ 내부의 갈대밭은 밀도가 너무 높아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극도의 감각적 고립 상태였습니다. 흙과 썩은 물이끼, 그리고 자신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그는 공포를 넘어선 존재론적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추격조의 총성이 터졌을 때 이서준 씨는 즉각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 1mm를 찢으며 지나가는 파열음의 잔상과 함께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갈대밭에 몸을 파묻은 채 밤을 지새웠는데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고 무거운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온 세상에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만 같았고 그는 숨 쉬는 것마저 주저해야 했습니다.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기억 속에서 그는 이대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것인가 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딜레마와 싸웠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는 하늘을 향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무언의 기도뿐이었습니다. 2.3. 남한과의 조우 이념의 해체와 존중의 복원. 다음 날 아침 남한 초소에 가까워진 이서준 씨는 필사적으로 비닐 주머니 귀순 의사 표시용을 흔들었습니다. 남한 군인들과의 5m 대치 상황은 그의 생애 가장 긴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이 평생 주입했던 남한 군인은 악마이며 적으로부터의 구원은 없다는 선전이 남한 중대장에 귀순하셨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질문 한마디에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를 단순한 적이 아닌 인간으로 대우하는 존중의 신호였고 이서준 씨는 그 순간 수십 년간 억눌렸던 모든 긴장이 풀려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정착한 후 그는 배고픔 없는 삶을 넘어 선택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흰쌀밥을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선택권은 북한 체제에서 철저히 박탈당했던 개인의 의사와 존엄성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자유와 선택의 나라였습니다. 3.
박지성 굶주림과 군사폭력의 미시적 분석. 3.1. 군대 내부의 붕괴 기아와 노동 착취의 악순환. 특수부대 출신인 박지성 씨의 증언은 북한 군대 내부의 체제적 기아와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고발합니다. 그가 전출된 민경 대최 전방 경비부대는 명목상 최정예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보급의 최하위 계층이었습니다. 군인들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그의 복부에는 위산이 텅 빈 위장을 갉아먹는 듯한 쓰라린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군인들의 주된 관심은 전투훈련이 아니라 어떻게든 오늘을 버텨낼 먹을거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아 상태에서 군인들은 김정은의 치적을 위한 건설 현장이나 영농사업에 동원되는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박지성 씨는 이 노역으로 인해 온몸의 껍질이 벗겨지고 손이 갈라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군대는 안보 수호의 주체가 아닌 체제 유지를 위한 착취성 노동력 공급처로 전락한 북한 사회의 비참한 단면이었습니다. 3.2. 과줄 사건의 심층 분석 폭력이 낳은 절망. 박지성 씨의 탈북을 촉발시킨 것은 과줄 비스킷을 둘러싼 사건이었습니다. 굶주림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소한 오해가 소대장의 무자비한 구타로 이어졌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군 감옥인 서대 병실에 갇혔습니다. 이 구타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나는 고양이 시체와 다름없다는 극한의 절망감에 휩싸였고 이 모멸감은 그에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무서운 각성을 주었습니다. 굴종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겠다는 결심은 체제의 폭력이 한계를 넘어섰을 때 인간의 의지가 폭발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3.3. 영하의 도안행기와의 싸움과 생명의 이정표. 탈북을 감행한 박지성 씨는 새벽의 미세한 감시 공백을 노렸습니다. 지뢰밭을 통과하는 위험을 감수했으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강도하였습니다. 얼음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는 그의 귀에 총성보다 더 크게 울려 퍼져 언제 어디서 총탄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강을 건넌 후 그의 몸은 급격한 저체온증에 빠져 근육이 굳고 통증이 사라지는 끔찍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린 채 턱에는 얼음처럼 맺힌 고드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고드름은 그가 자유를 위해 지불한 생명적 대가를 상징하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남한 초소의 귀순 안내표를 발견했고 그 안내표는 그를 절망에서 생명으로 이끈 구원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증언을 들은 다른 탈북민 패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를 안아주는 장면은 이들이 공유하는 시스템적 고난의 트라우마를 인정하고 치유하려는 강력한 연대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4. 최윤아 국외 감시망과 자본의 냉혹한 칼날. 4.1. 해외 식당의 가면극 고립과 감시의 일상. 최윤아 씨가 일했던 해외 북한 식당은 외화벌이의 전초기지이자 고립된 감옥이었습니다. 종업원들은 매니저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서로를 감시하고 기록해야 했으며 사소한 실수는 밤새도록 이어지는 강제적인 자아 비판과 신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이념적 순결함을 강요받으며 고강도 노동에 시달렸고 그녀는 육체적 질병과 피로에 지쳐갔습니다. 이러한 고립과 감시 속에서 그녀에게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공감을 보내준 한국인 교민은 그녀에게 이념보다 강력한 자유의 가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그녀가 북한 체제에서 받지 못했던 인간 존중에 대한 강렬한 갈망을 폭발시켰습니다. 4.2. 3층에서의 도약 결단의 순간과 공포. 탈출을 감행하던 날 식당의 모든 문이 잠겨버리자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3층 창문을 통해 뛰어내리는 것은 생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몸을 던졌을 때의 중력과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가속감은 극한의 공포였지만 그녀는 다리가 부러질지언정
다시는 그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공포를 극복했습니다. 이 도약은 그녀의 자유의지가 체제 통제를 압도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4.3. 8천만 원의 배신 자본주의의 폭력성. 라오스로 도주한 최윤아 씨는 구원의 손길이라 믿었던 한국인 브로커에게 자본의 냉혹한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브로커는 그녀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한국행을 빌미로 총 8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습니다. 그이는 북한의 이념적 폭력에서 벗어났으나 같은 민족에게 철저히 돈으로 환산되고 상품화되었다는 이중에 더욱 잔인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이 브로커는 돈을 더 요구하며 실제 총을 들이밀고 협박했으며 그녀는 이 순간 한국 사회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고 느꼈습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그녀는 한국행을 포기하려 했으나 결국 태국 이민국 수용소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난민 신청 과정을 통해 자유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은 탈북민들이 제3국에서 겪는 인신매매와 착취의 현실을 고발하는 뼈아픈 증언입니다. 5. 김민주 선전의 유령과 비극적인 이용의 정치학. 5.1. 제2북 사건의 정치적 공작 해외 기만조의 표적. 한국 방송에 출연하며 인지도가 높았던 탈북민 김민주 씨의 제2북 사건은 북한 정권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 선전 공작의 결과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변심이 아닌 북한의 공작 조직인 해외 기만조 해외에서 기만하여 사람을 끄는 조가 그녀의 금전적 어려움과 심리적 취약성을 파악하고 유인 또는 납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녀는 북한 정권에게 가장 효과적인 선전용 도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북한 TV 화면에 비치는 순간 한국에 정착한 다른 탈북민들은 깊은 공포와 배신감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5.2. 선전의 교활함 진실의 조각을 이용한 심리전. 북한이 김민주 씨를 통해 전파한 메시지는 노골적인 거짓말 대신 한국 사회의 현실 일부를 극단적으로 왜곡하는 교활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남한은 돈으로 좌우지되는 지옥이며 청년들은 취업난에 시달린다는 내용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나 실업 문제를 건드리며 선전의 설득력을 높이는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돌아온 탈북민에게는 주택, 식량, 일자리를 보장한다는 허위 선전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탈북민들을 유혹하고 남한 사회의 불안정성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김민주 씨의 비극은 자유를 쟁취한 이들이 북한 정권의 교묘한 심리전에 의해 언제든 희생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현실이자 북한 체제의 탈북민을 향한 증오와 통제 의지의 발현이었습니다. 6. 결론 자유의 무게와 연대의 필요성. 이서준 씨의 강인함, 박지성 씨의 처절한 각성, 최윤아 씨의 희생, 그리고 김민주 씨의 비극적 이용은 모두 자유라는 가치가 얼마나 무겁고 때로는 피를 요구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이들의 증언은 대한민국 사회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일깨우며 탈북민들을 단순한 난민이 아닌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투사로서 존중하고 이들의 트라우마와 정착 과정을 인류애적 관점에서 함께 보듬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이들의 용감하고 고통스러운 증언에 깊이 공감하고 이 이야기가 잊히지 않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를 보여주십시오. 이 채널이 진정한 자유의 목소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